매주 월요일입니다. 이 주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 정치에 대입해보는 시간. 사회학자 정찬대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네, 바로 한번 주제로 들어가 보죠. 이번 주 동서양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가 자리하고 있나요? 예, 오늘 그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월 27일 사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내일인데요. 1월 27일 날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준비를 했는데요. 홀로코스트는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된 그런 사건이죠. 예. 네. 유럽 전체 유대인 비율로 보면 많게는 한 3분의 2 정도가 학살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학살 규모를 지금 물론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최소 절반 이상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그 학살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반제 회의라고 그 회의에서 유럽 전체 유대인 인구를 한 1,1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대인 그 최소 희생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 반제 회의에서 논의했던 인원수에 비해서도 절반 이상이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한 900만 명 이상이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으니까 최소한 3분의 2 가량 정도는 희생이 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살의 직접적인 배경이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입니까? 사실 그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 혐오와 차별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14세기 흑사병이 돌 때 그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고 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소문,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로마 병정에 예수를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 은 30냥을 받고 네.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이제 유대교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혐오와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희생된 희생자 수만 30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폴란드의 그 정치 사상범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러시아죠, 그러니까 소련의 이제 그 전쟁 포로들도 포함이 됐었는데 어쨌든 상당수는 이제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는 3개의 수용소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처음 그 개설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됐었고 제1수용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범이나 유대인들이 수감했던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제2수용소 같은 경우 이제 비르케나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대량 학살을 목적으로 이제 설계됐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리고 제3수용소였던 모노비치 수용소는 이제 강제 노동이 가능했던 그런 수용소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유대인 대량 학살 수용소, 그러니까 절멸 수용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다른 절멸 수용소와 비슷하게 그 가스실 그리고 화장장이 설치가 됐었는데 네네. 그 가스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거부 그 반응은 안 보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호실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스실에 몰아놨던 거죠. 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스실에 이제 치클론비라는 그 독가스를 거기에 살포를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학살시켰는데 이 치클론비가 굉장히 맹독성 이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바로 투입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바로 죽는 건 아니었고 한 15분 정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우슈비츠 그 가스 수용 그 가스실의 벽면을 보면 사방에 지금도 손톱 자국이 다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학살됐을 때 네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벽을 긁은 네네. 자국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치클론비의 공동 개발자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독일 화학자였던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버가 만든 그 가스로 자기 민족이 학살된 그런 셈인 거죠. 이 하버를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 인식은 별로 없었고요. 철저하게 자기는 이제 독일 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고 2차 대전 때도 이 화학물질, 가스, 독가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화학자인데 인공 질소 비료를 만드는 법을 알아내서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던 식량 문제를 해결했던 네네. 사람이고 그래서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조금 옮겨보면 네네. 전시의 학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국에 속하고 평시에는 인류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자기가 독일 그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27일은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금 의미가 새겨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로 한번 가보죠. 국내에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역사가 있나요? 예. 1월 27일 사건 중에 보도지침 사건을 예, 그 유명한, 네.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1987년 1월 27일 날에 그 보도지침 사건 관련해 가지고 김주원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김태용 사무국장 그리고 신원범 실행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파장은 어땠습니까? 그때 엄청난 사실 파장을 불러왔었고, 그러니까 보도지침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을 하다라고 했다. 이런 이제 소문들은 있었는데, 네네. 말지에서 이제 그 문건을 실질적으로 폭로를 한 거였죠. 그래서 폭로한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그 내용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학생운동 관련해가지고 독자 취재를 못하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발표만 보도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 전체로 확산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1886년 보도가 되고 이게 9월 6일 날 말지 특집호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9월 9일 날 명동성당에서 이제 사재단하고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국내 기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기자회견 자체를. 왜 그러냐면 이미 언론이 통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각 언론사의 그 보안사나 정보부 요원들, 그러니까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각 신문사 그리고 방송국에도 다 상주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외신들 위주로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삼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지침이 6월 민주항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보도 지침,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그 어떤 하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문으로는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건으로 확실히 드러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해서 이제 박종철 이제 사망 사건도 일어나고 하면서 시민들이 가짜 뉴스를 보내지 말고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위가 이제 촉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6월달 이제 6.29 선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6.29 선언의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언론 자유 창달이라는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그 정권의 신현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분노가 반영됐던 그 선언문이 담기게 된 겁니다. 지난 윤석열 집권 시기 저희 뉴스토마토도 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대통령실로부터 기자가 형사, 민형사 고발되는가 하면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수많은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수많은 소장이 날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그 선포된 계엄령을 보면 언론에 대한 그 옛날 군사 정권의 그러한 통제 이것이 그대로 새겨져서 참 가슴이 아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홀로코스트하고 이제 보도지침 사건을 오늘 이제 다뤘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하고 좀 대입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죠. 맞습니다. 이 홀로코스트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행정가나 그 교육계 뭐 이런 사람들만 아니었고 독일 국민도 여기에 협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나치 선동에 동조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도지침 얘기를 했지만 지금 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정권에 의해서 어떤 언론의 방향성이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 관련된 내용들도 뭐 그때 그 KBS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정권에서는 언론을 사유하려고 하는, 이 언론의 방향성,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찬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